항상 지수 관점으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4천이 됐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을 감안했을 때 4천까지 가려면 삼성전자가 얼마 가야 되고 SK 하이닉스가 얼마 가야 되고, 물론 시총으로 계산하면 되겠지만, 근데요 삼성전자 11만 원 가면 되고요. 하이닉스 53만 원 가면 4천 가더라고요. 지금은 또 전통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DDR이라고 불리우는 메모리들이죠. 일본에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있어. 도시바 네. 메모리. 그 회사가 뭐 낸드 만들고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거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낸드를 만드는, SSD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까지 뜯어본다면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4천이라는 숫자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은 숫자, 아니면 무서운 숫자, 아니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동반한 숫자,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퇴근길 라이브 오늘은 3프로 7급 공무원 제가 진행합니다. 예. 앞에서 클로징 벨을 하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퇴근길 라이브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5,000분 계시네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듣다가 또 내용이 좋다면 더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고 또 오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또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들 ETF 기준으로 좀 많이 좀 폭넓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백그라운드가 좀 있으시다고. 네, 저는 뭐 3프로 TV를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네. 아마 얘가 언제 미래자산으로 갔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한 2년 전, 3년 전 ETF 아저씨라는 별칭으로 그날 있었던 ETF 관련된 일이나 아니면 ETF 관련된 아셔야 될 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LG 화학이 기업 분할을 했었어요. LG 화학, LG 에너지 엔소라고. 솔루션. 그러면서 이제 LG 엔소를 ETF에서 담아야 되거든요. 2차 전지 ETF나. 그래서 그거 관련된 수급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3프로 TV의 올드 팬들 분들께서는 저를 기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기억 못 해주시면 너무 슬프죠. 빙다리님께서 창규형 나오시네. 네. 이렇게 스삼님께서도 와 창규형 이렇게 제가 덕덕- 형 맞나요? 다 형 누나로 통칭되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예, 양말님께서도 ETF 아저씨 제일 좋아. 네. 이렇게. 근데 요거부터 해볼까요? 지금 날카로운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네. 와이키키님께서 이 사람 꼭 불장 때 나오던데라고 하셨는데 잘못 보신 겁니다. 저 3년 동안 방송 안 했습니다. 예. 3년 동안 방송 안 했었고요. 예, 뭐 그거는 나중에 비하인드로 말씀드릴 건데 제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이어가지고 네. 한 3년 정도 방송 안 했기 때문에 네. 저 아니고 다른 사람 보신 거예요. 어. 저는 미래자산 5월 말에 이직을 했고요. 네. 한 6월 정도부터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6월 말에 네. 코스피 한 3,500까지는 연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가 ETF 전문가로서 제가 보기에 시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여태까지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대주주입니다. 아니면 뭐 그 특수관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는 달라졌더라고요. 소액 주주들 겁니다. 주주들 겁니다. 이런 상법 개정안 모멘텀이 통과되면서 네.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외국인들의 대규모 현물 매수가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물론 저는 파생 상품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섹터나 아니면 종목까지 디테일하게 보진 않지만 제가 느끼는 ESG 관점에서는 한국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연말까지 3,500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오늘 3,900까지 갔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시나? 저는 뭐 그렇게 불장이라고 세게 보진 않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장을 언급을 뭐 채팅창에서 하시니까 뭐 여쭤볼게요. 네네네. 오늘 사실은 잘 가다가 네. 3893 네. 요 정도까지 가다가 3893. 예. 가다가 갑자기 뭐 11시 12시쯤에 쫙 밀려가지고 차익 실현이 쫙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말에 이제 3,500을 뭐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본부장님도 그분들 중 하나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이제 4,000이라는 숫자가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어차피 저는 지수쟁이, ETF쟁이기 때문에 네. 항상 지수 관점으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4천이 됐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을 감안했을 때 4천까지 가려면 삼성전자가 얼마 가야 되고 SK 하이닉스가 얼마 가야 되고 물론 시총으로 계산하면 되겠지만 근데요. 삼성전자 11만 원 가면 되고요. 하이닉스 53만 원 가면 4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4천이라는 숫자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은 숫자, 아니면 무서운 숫자, 아니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동반한 숫자,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역시 방송을 잘하시는 게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답이 나와요. 네네네. 오늘 어떻게 떨어진 게 이게 좀 오바라서 떨어진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4천은 뭐 충분히 뭐 가능한 숫자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올랐냐? 아마 뭐 박근영 부장님께서도 네.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또 전통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DDR이라고 불리우는 메모리들이죠. 그리고 일본에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키옥시아. 예, 기억나시죠? 도시바 네. 메모리. 그 회사가 뭐 낸드 만들고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거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낸드를 만드는 SSD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까지 뜯어본다면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기 전에 4천 돌파 혹은 조금 더 극단으로 가서 10월 다 가기 전에 4천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시간의 문제일 뿐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4천 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거냐? 이미 3,900까지 왔었는데 세상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안 가는데? 내 종목은 소외받고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특히 코스닥 많이 갖고 계신 분.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제가 ETF 쪽에 있다 보니까 ETF가 지금 250조거든요. AUM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만 AUM이 250조인데 제가 ETF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비싼 종목만 담는다. 비싼 종목만 담는다. 가는 놈이 더 간다. 맞습니다. 결국은 어. ETF라는 제가 이제 ETF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시장에 재미없는 테마를 갖고 ETF를 만들까요? 아니면 핫한 테마를 갖고 만들까요? 아니면 꿈이 있는 테마를 갖고 만들까요? 핫하거나 꿈이 있는 테마? 그러면 이미 그 테마들은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됐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 같은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네. 우리가 전력기기 좋은 거 몰랐나요? HD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좋은 거 몰랐나요? 네. 그렇지만 이제 ETF가 상장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ETF도 상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테마를 고르고 종목을 고르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미 어느 정도 그 테마가 주가에 반영된 종목을 그룹핑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ETF가 등장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떠드는 이 순간이 됐기 때문에 하이 밸류에이션 즉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쪽은 ETF에 담기가 딱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ETF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또는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밸류에이션을 더 받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방송하는 순간 아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관심이 있었던 테마인데 그런 테마에 ETF가 나왔어? 한번 사봐야지. 그리고 또 연금 계좌라든지 IRP 계좌라든지 ISA 계좌가 굉장히 대중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ETF는 하이 밸류에이션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고평가란 말을 쓰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이미 어느 정도의 주가가 반영돼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형성된 종목이 ETF에 담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ETF에 담길 수 없는 사이즈 또는 ETF에 담길 수 없는 테마 아니면 ETF에 담길 수 없는 거래량 적은 종목들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ETF의 구성 종목이 되기가 어렵고 ETF의 구성 종목이 되기 어렵다면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관심 소위 말하는 집중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이 현상은 비단 한국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나스닥 100 ETF 많이 투자하시죠? 네. 근데 나스닥 100 지수만 있을까요? 아니면 나스닥 200 지수도 있을까요? 200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나스닥 넥스트 1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ETF를 찾아보면은 나스닥 100 넥스트 ETF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7
아니면은 뭐 빅테크 탑 10 네.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ETF가 묶이고 ETF가 묶이니까 ETF발 수급들이 일어나고 약간 쏠림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쏠림 현상이라기보다는 네. 집중 현상을 말씀드리는 집중 거예요. 현상. 그래서 이제 제가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코스닥 종목들은 언제 되살아났나요? 코스닥 종목들은 언제쯤 살아날 수 있나요?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려요. 코스닥 종목들을 ETF가 대규모로 설정해주는 그 순간까지 되지 않는 이상 코스닥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예. 오. 이 현상은 비단 한국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네. 미국도 가만히 잘 뜯어보시면 S&P 500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개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매그니피센트 7을 필두로 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대부분의 버퍼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고루 모두가 다 상승 이런 국면은 저는 이제는 나타나기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가면서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본다면 ETF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저는 그러면은 코스닥의 키 맞추기. 그러니까 네. 막 4,000스피, 네. 뭐 5,000스피, 1,000스닥. 네. 뭐 사실은 3,000스피, 1,000스닥이었는데 3,000 넘어가지고 지금 뭐 4,000까지 바로가 직행해 버리니까. 네. 1,000스닥은 그러면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이것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리스트를 뽑아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실 겁니다. 네. 1등이 누구죠? 알테오젠. 알테오젠, 2등이 누구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러면 결국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키 맞추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또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을 제가 옆에서 ETF로 유심히 뜯어보면 이제는 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실적 발표 되게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가 다 갑자기 확 올라간다든지 그런 현상은 잘 안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코스피 중심의 시장 장세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시장 장세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될 거고 네. 키 맞추기는 글쎄요.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가는 놈이 더 간다. 여기에 네.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메뉴가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 게 AI 쪽 네. 그리고 로봇 산업, 네. 전력기기 산업, 네. 2차 전지와 소재 그리고 금, 은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ETF 투자 팁. 아마 뭐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혹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들이 전체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담고 있다면 그 펀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줄게 한번 해줘도 좋지 않겠어? 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그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네. 아까 제가 찾았는데 못 찾겠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ETF도 펀드도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종목의 비중이 전체 자산의 60%를 넘게 되는 자산을 담고 있으면 그 펀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가 이제 다음 달 열리는 조세 소위원회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런 기사가 단독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예. 저는 뭐 최근에 그런 기사가 나오면 꼭 현실화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은근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게 제일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가장 핫한 부분일까요? AI, 뭐 휴머노이드 로봇, 전력기기, 2차 전지 소재, 금, 은 어떤 게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네. 하나하나 가볼까요? 네,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 나오는 것들 다 네. 짜내서 작가님한테 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AI 같이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예. AI 투자 광풍에 대한 경고가 오늘 월가에서도 나왔다. 네. 글로벌 AI 투자 광풍에 거품론 얘기도 나오고 있다. 월가 위험 신호 감지. 네. 거품 국면에 진입한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기된다. 그러니까 네. 오픈 AI나 지금 그 AI에 관련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
누가 떼돈을 벌지 않으면 나머지도 같이 엮여가지고 같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좀 연쇄 효과도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떼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저는 지금은 아마 박종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혹시 제가 앵커님 너무 젊어 보이셔서 연배를 잘 모르겠지만 네. 혹시 뭐 야후 코리아, 알죠? 라이코스, 엠파스 네. 그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리안 나오누리, 네, 천리안 나오누리 메가패스. 그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때는 검색 포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고요. 네. 그러면 검색 포탈을 돈 벌기 위해서 만들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아니요. 일단은 검색 포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무진장 투자를 했습니다. 오. 왜냐하면 검색 포탈 시장이라는 것이 한 명이 다 먹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본 또는 자본이 없다면 투자 아니면 조인트 벤처 형태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각광은 모든 힘을 쏟을 겁니다라고 했던 게 그 시절이었거든요. 네. 결국 살아남은 게 누구였죠? 네이버. 근데 다음도 살아남았나요? 다음 망했죠. 다음도 지금 카카오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시절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겠다 이런 시절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 다가올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리소스를 때려박겠다 이런 쪽이고요. 참고로 저희 ETF 업계에서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슈퍼 앱이 등장을 해서 드디어 돈을 버는 AI는 내년이나 내후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버는 AI가 되기 위해서 이 시장을 먹어야 되고 이 시장을 먹기 위해서 모든 리소스를 긁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최근에 AI 버블론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때가 뭐 97년, 98년 그리고 뭐 2000년 초반 이때였죠. 네. 그러고 이제 또 IT 버블이 한번 크게 터졌었는데. 네. 그러면 그때 인터넷 붐이 일면서 또 주가가 한불 딱 꺾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게 위너 테이크스 올. 네. 한 사람이 다 가져간다 이러면 이 중에서 진짜 소수의 기업만 빼고는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거품론이라는 게 또 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은 거품론이라기보다는 경쟁론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경쟁론. 네, 생존론. 이런 AI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애플을 바라볼 때도 항상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AI 더럽게 못하네. 그러니까 AI를 더럽게 못하는 애플이 결국 어떻게 살아남았냐? 제일 잘하고 있는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판매 대수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결국은 각자 도생의 시기에서 나는 AI를 이렇게 바라보고 나는 AI를 이렇게 바라보고 나는 AI를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면이어서 저는 아직까지 이걸 갖고 거품이다. 또는 거품의 전 단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른 시기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살아남았는데 한 두세 개의 업체가 살아남았겠죠. 살아남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잣대를 들이댈 거예요. 네. 결국은 돈을 벌고 있니? 야, 오픈 AI 돈 얼마나 벌고 있어? 그럼 너 돈 벌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커머스로 가고 있어? 아니면 광고로 가고 있어? 메타, 너 AI로 광고 얼마나 실적 많이 올렸어? 네. 이런 잣대를 들이대서 그 잣대에 못 미쳤을 때 그때가 아마 거품론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산법이 좀 들어가면 네. 이런 상승에 대한 기조 요런 게 얼마쯤 어느 정도는 더 가겠다 혹은 어디 정도까지 왔다 이런 얼추에 대한 생각도 좀 하세요? 제가 2001년부터 증권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아마 애널리스트를 2004년부터 2020년까지 했으니까 17년 정도 애널리스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봤던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뭐 인터넷이 가장 혁명적인 변화였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네. 인터넷이 이렇게 우리 생활에 변화를 갖고 올지 몰랐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느꼈던 게 스마트폰이었거든요. 저도 그때까지 옴니아를 쓰고 있었어요. 네. 혹시 옴니아 아시나요? 옴니 알죠. 네, 네. 저는 그 연하 햅틱 쓰고 있었는데. 햅틱 쓰고 계셨어요? 예, 롤리팝이랑. 네, 저 옴니아 쓰고 있으면서 맨날 3번 정도 집어 던졌었거든요. 근데 아이폰 3GS가 나오고 네. 아이폰 3GS를 통한 스마트폰 혁명, 그리고 앱 혁명, 그리고 앱이 통해서 시장에 자리 잡기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갈아타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10년 걸렸거든요. 10년. 기억나실 거예요. 아이폰 3GS 언제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게 대중화돼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시기가 10년 걸렸거든요. 오픈 AI 이제 3년도 안 됐어요. 이제 2년 됐거든요. 물론 날짜 수로 기술의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긴 좀 그렇지만 제가 내리는 결론은 AI 이제 3년 차다. 3년 차한테 뭘 더 바라고 뭘 어떻게 더 바래야 되냐. 물론 그 와중에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데이터 센터 뭐 전력난이라든지 수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네. 그거는 성장통
시풍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3살이다. 3살은 좀 그렇고요. 네. 아직 그냥 뭐 애기다. 애기다. 애기한테 너 뛰어봐, 날아봐, 돈 벌어와, 너 취업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비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요거는 그냥 진짜 캐주얼하게. 네. 진짜 캐주얼하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 네. 얘네는 진짜 끝까지 어느 정도는 살아남겠다. 물론 이게 급변하는 시장이어서 진짜 네.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이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얘네들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10년 뒤에도 살아있겠다 하는 기업이 보이세요? 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2년 전에 그때 뭐 1조 달러 클럽 뭐 이런 것들 없었거든요. 네. 2조 달러 클럽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때 관심이 2년 전에 관심이 누가 먼저 2조 달러 시총 2조 달러 클럽을 달성할 거냐? 누가 먼저 3조 달러 클럽을 달성할 거냐? 누가 4조 달러 클럽을 달성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되게 뜨거웠었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내린 결론은 다 잘한다. 어. 다 잘한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같이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 중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헤게모니를 잡는 친구들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있다. 아하. 네, 분명히 있다. 이 중에 뭐 애플이어서 안 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여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의 스토리라인,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3조 달러, 2조 달러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게 저희의 내부적인 결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대답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테크탑 10 기업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지금 5년, 10년 뒤에도 경쟁력을 굉장히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있어서 네. 저한테도 이제 혹시 S&P 500을 이기는 ETF 뭐가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 받거든요. 네네. 굉장히 어려워요. 궁금해요. 제가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각 나라 테크탑 10만 들고 계세요. 각 나라의 테크 탑 10. 네. 그 나라에는 어디가 포함돼요? 뭐 미국, 미국, 당연히 또 중국, 중국, 그리고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인도. 인도까지. 이 나라의 테크탑 10만 들고 있으면 제가 아까 AI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AI 이제 3살이에요. 3살이고 솔직히 누가 사고 칠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기에서 대표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I를 잔뜩 안고 있는 테크탑 10 기업들을 각 나라별로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크주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도 도미넌트 하겠다라는 거는 그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2살인데요. 이제 3살인데요. 우리 3살짜리 어린애한테 2살짜리 어린애한테 벌써 버블을 얘기하긴 쉽지 않은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AI가 이제 발걸음 떼기 시작한 단계인데 여기다 대고 엄청난 무언가를 바란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한테 분유 먹이면서 야 나중에 너 한 달에 아빠한테 100만 원 그 용돈 줘야 돼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이 그런 국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난리냐? 네. 저는 이 생각도 좀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AI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닐까. AI의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모습이 휴머노이드일 거다. 자, 저는 이렇게도 비워드려요. 집마다 로봇 청소기 있으시죠? 네, 있어요. 3년 전 로봇 청소기랑 지금 로봇 청소기랑 얼마나 달라요? 맞아요. 3년 전 로봇 청소기 맨날 계단에 빠져 있었어요. 카페트에 갇혀 있었거든요. 엄청 멍청하고. 네, 지금은 로봇 청소기에서 팔이 나와가지고 양말도 치워주고요. 물걸레 빨래, 물걸레 청소 그리고 자동으로 먼지 비우기 이 정도까지 가능해진 시기가 왔고 이제 로봇 청소기가 없다면 아마 부부 싸움이 자주 일어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로봇 청소기가 저랑 저의 와이프의 그 가정 생활에도 가장 긍정적인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효자네요. 자, 그렇다면 로봇 청소기가 발달하게 된 이유가 뭐냐? 저는 로봇 청소기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라이다거든요. 라이다가 거리 재고 앞에 장애물 있는지 이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런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고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니까 필수품이 된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도 기술만 발전한다면 굉장히 지금 시기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각광을 받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 지금 자율주행도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휴머노이드 말씀하신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가 이거 휴머노이드 로봇이구나 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결국은 휴머노이드를 저는 세 단계로 분해를 하는데 예. 첫 번째는 머리예요. 머리. 예, 머리에 해당되는 것은 뭐니 해도 AI 칩이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저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자율주행 차는 플랫폼이 똑같아요. 바퀴 4개, 네. 범퍼, 앞유리창 위에 뭐 와이퍼, 그리고 앞유리창 위에 카메라 거의 플랫폼이 비슷한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만드는 회사마다 다 틀려요. 길이도 틀리죠, 무게도 틀리죠, 배터리도 틀리죠, 눈 위치도 틀리죠. 네.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잠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국가는 저는 뭐니 해도 중국이 아닐까. 중국. 예,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율주행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 몸의 센서, 우리가 영화 촬영할 때 많이 쓰잖아요. 모션 캡처.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얻었었어요. 테슬라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방식으로는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자동차로 따지면 테슬라 자동차에 자율주행 그 데이터들을 그냥 테슬라 도조칩으로 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런 과정의 데이터를 얻기가 너무나 어렵고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런 데이터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국가가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킹, 왕, 짱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는 차이나 중국이 가장 강력한 강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ETF로 치면 어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게 전략을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 휴머노이드 ETF도 있고요. 차이나 휴머노이드 ETF도 있고요. 두 개를 묶고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ETF도 있어요. 대신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K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까요? 아니 요즘 주가가 잘 가면 만드는 거죠. 요즘 주가 엄청나요. 아 그래요? 네, 오늘도 뭐 어제 같은 경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은 종목이에요. ETF에 담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작은 종목인데 상한가 갔었어요. 네. 저는 뭐 안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근데 결국은 미국 거. 근데 결국은 제가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의 가장 현실화될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집에 조금만 어르신들이 편찮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만약에 아버님이 편찮으시다 그러면 어머님이 아버님을 부축해 줘야 되는데 그쵸. 어머님도 연로하신데 아버님이 어떻게 부축하겠어요. 힘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사 다니다가 아버님 부축하러 아버님 사시는 집에까지 가기도 힘들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장 고령화 문제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간병 최소한 뭐 부축해주고 아니면 보조해주고 이런 시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돌봄 로봇. 네, 돌봄 로봇 이런 시장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한국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휴머노이드 로봇 붐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노란봉투법 때문이거든요. 노란봉투법이 딱 통과되고 나서 그때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간병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섹터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궁금한 거 있어요. 뭐 여기서 주신 것도 그렇고 이게 휴머노이드는 아직은 뭐 우리가 영상으로는 막 이렇게 뭐 퍼포먼스 하는 거 많이 보지만 사실 우리한테 더 와닿고 실제로 뭐 쓰이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더 가시화돼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거는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산업용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 와닿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휴머노이드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휴머노이드가 결국은 큰 시장이 될 거니까 지금부터 투자하자는 개념인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가 멈춘 부분이 뭐였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단 분해해 볼게요. 머리에 해당되는 AI 칩, 자율주행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손 관절이거든요. 손 관절 여기 보시면 물컵이 있는데 종이컵이기 때문에 저는 딱 눈으로 보고 종이컵이니까 살살 만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손 관절을 통해서 센서, 촉각 센서 그리고 거리 그리고 모터 감속기 그리고 뭐 구동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게 손이고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근육이라고 표현을 해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근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완성체 업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 중에서 가장 근육에 해당되는 이 밸류 체인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다양한 생산 과정에서 쓰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모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구동기라든지 라이더라든지 이런 시각, 촉각 센서들은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이 완성체가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완성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집에 들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1억, 2억 할 거거든요. 근데 1억, 2억짜리 휴머노이드 로봇을 집에 들여가지고 간병용으로만 쓴다? 아니면 청소용으로만 쓴다? 그러기엔 타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본적인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 뭐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이런 쪽이 밸류를 먼저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쪽에서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이 로봇 ETF, 차이나 뭐 아메리카, 뭐 US 이쪽은 네. 그 안에 로봇과 연관된 그런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만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면 거기에 뭐 액추에이터나 지금 말씀하신 뭐 모터나 이런 기업들도 다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AI치, 뭐 자율주행, 뭐 메타 이런 뭐 센서 만드는 메타. 네. 그래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분해드렸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따지면 머리에 해당되는 것을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은 제조업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서, 모터, 감속기, 뭐 구동계 이런 것들을 잘하는 약간 어떻게 본다면 좀 부품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성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싸게 네. 완성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또 그런 쪽에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많이 알아요. 야, 휴머노이드 로봇 아직도 실적 안 나오잖아. 맞아요. 유일 로봇이라든지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제가 재무제표 로보티즈라든지 재무제표 까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흑자 전환했다든지 아직까지 매출액이나 이런 마이너스죠. 것들이 굉장히 미미한 분야긴 하지만 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AI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또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데 쓸 수 있다. 우리가 언젠가 우주 나갈 건데 우주에 사람 내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먼저 로봇을 내보낸다든지 그리고 로봇을 내보내서 뭐 다양한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범용성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휴머노이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테슬라 실적 나오면 네. 요거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일론 머스크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옵티머스가 상용화돼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옵티머스 생산 단가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2026년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2달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테슬라의 가치에 로봇이 80% 정도 차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도 어느 정도 가치를 차지할지 모르겠어. 결국은 이 말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얼마나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의 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사업 방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휴머노이드 시장을 굉장히 뭐 좀 좋게 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뭐 3분기 실적 제가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결국은 보조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EB가 많이 팔렸어요. 최근에 2차 전지 ETF가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 많이 안 팔리지 않냐? 네. 전기차 많이 안 팔리면 전기 배터리 많이 쓰겠냐? 이게 2차 전지 ETF의 가격을 막았던 그런 요인들이었고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EV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그 분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야 보조금 없어지기 전에 미리 산 거잖아. 마치 미국한테 야 관세 떨어지기 전에 미리 산 거잖아. 그래서 너희 뭐 데이터가 좋게 나온 거잖아. 네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뭐 과거에 EV 제조 업체들이 뭐 규제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경쟁 우위로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집중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뭐 전기차 쪽에서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좀 소소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전력기기
이쪽에 대한 전략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AI 2살, 3살, 2살, 3살인데 지금 이유식 많이 먹어야 되겠죠. 네. 예, 많이 먹어야 되는 시기예요. 많이 먹기 위해서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I는 전력 없이는 한 줄도 계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요즘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데이터 센터의 센터발 전력 폭증 그리고 노후 송전망.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10V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왜 220V를 못 쓸까? 결국은 미국의 송전망이라든지 이런 망들이 너무나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갈아 끼우기 위해서는 굉장한 비용이 소요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 전력기기. 그리고 뭐 수주 잔고라든지 리드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장기화 뭐 이런 쪽에서 저희는 전력기기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 있는 특수 변압기뿐만 아니라 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은 이런 AI발 전력 부조가 나타나는 시기에서는 당연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랑 소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올라가서 역대 월간 기준 최대치 210만 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기준입니다. 네. 보조금 종료 전에 구매하려는 수요가 컸기 때문이다. 네. 4분기에는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뭐 그로 인해서 그게 뭐 트리거가 돼서 캐즘을 통과했다고 보기도 한다. 긍정론자들은.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2차 전지 ETF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ETF 중에 하나인데요. 네. 2차 전지 ETF는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배터리 팩을 만드는 셀업체가 중심이냐 아니면 소재업체가 중심이냐 이 두 가지 양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번 2차 전지 상승은 뭐니 해도 EV발 모멘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EV발 모멘텀이라고 얘기한다면 EV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시장의 수요가 확실히 늘어났고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골고루 소재 업체도 올라가고 배터리 팩 업체도 올라가고 골고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돼야 EV발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살짝 달랐어요. LG 엔솔의 실적이 그걸 얘기해 줬는데요. 네. ESS발 그 배터리 팩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게 LG 엔솔의 실적을 턴어라운드 했고 야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만드는 그런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게 뭐가 있어? 역시 배터리 팩에는 ESS발 배터리 팩에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에너지 밀도를 막 채워가지고 멀리 갈 수 있어야 전기차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ESS에서는 배터리 밀도, 에너지 밀도보다는 안정성. 그리고 뭐 좀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해도 돼요. 어차피 ESS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큰 공간이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LFP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LFP 배터리 팩 ESS 향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LG 엔솔. 그리고 아직 제가 알기로는 삼성 SDI나 SKO는 ESS발 배터리 팩은 만들지 않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에코프로 BM 그리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또 소재 그 LNF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과 또 그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네. 결국 중국이 생산하는 히토류라든지 아니면 배터리팩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들을 생산할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먼저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야, 근데 왜 ESS가 하필 지금 모멘텀이야?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팩을 납품하는 회사의 60%는 중국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그 배터리팩 시장에 한국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도 스며들어가서 2차 전지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ESS 메가팩에는 CATL 거 들어갔죠? 네. LFP. 네, 근데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뭐 최근에 또 사이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네.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또 나빠진다면 반사 이익은 또 가져갈 당연히 수 있다. 한국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논리가 2차 전지 가격의 상승 그리고 오늘도 에코프로 BM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에코프로 BM
주가가 다 따로 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해질, 분리막 이런 업체 주가들은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역시 이번 2차 전지 모멘텀이 ESS에서 출발한 모멘텀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기는 어렵다. 그리고 특히 ESS발 배터리팩을 만들지 못하는 뭐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소외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ETF 관점에서 바라보는 2차 전지의 시각입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은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배터리팩 업체 하면 크게 보면 LG 엔솔, 엔솔. 삼성 SDI 그리고 SK 온 이 세 업체가 배터리팩 업체라고 하는데요. 삼성 SDI나 SK 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ESS발 배터리팩을 만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한계로 지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의 최근 상승, 막 에코프로 BM이랑 간만에 막 두 자릿수 막 급등하고 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막 네. 그랬었는데 요런 상승이 막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막 보기는 조금 어렵게 하겠네요. 결국은 그래서 아마 저는 첫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테슬라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국 전기차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전기차가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네. 아마 그런 쪽에서 의구심을 해소하시려고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은데요. 저의 대답은 보조금 종료 직전에 일시적으로 구매 수요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한번 다음 분기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은 네.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네. 오늘 순금 한 돈에 90만 원 넘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뭐 금 떨어지는데요, 뭐 이렇게 가나다님께서 또 네.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네. 지금 최근 금의 상승은 그냥 뭐 여기 질문은 뭐 추가적으로 있지만 그냥 어떻게 보세요? 제너럴하게 던져 볼게요. 저는 제가 배웠던 교과서가 틀린 것 같아요. 오? 제가 배웠던 교과서는 주식이 안 좋으면 금 가격이 올라가고 금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약간 역의 상관관계 있다. 그렇죠. 일종의 경기 방어적인 성격, 안전자산의 성격 이런 것들이 금의 속성이다. 네. 그리고 또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돌잔치 하면 옛날에 뭘 줬죠? 금반지. 금반지를 왜 줬죠? 귀금속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이 좀 그 금의 밸류에 붙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을 귀금속이라고 생각하시는 금반지의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투자 자산으로서의 목적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이렇게 된 최근에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저는 가만히 뜯어보면은 과거에는 이랬어요. 전 세계 국가가 저도 애널리스트 할 때였지만 전 세계 국가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였어요. 결국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미국의 제조업 공산품을 납품하는 중국 경기가 좋은 거고 또 미국 경기가 좋으면은 또 미국의 또 공산품을 납품하는 한국 경기가 좋은 거고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좋다면 한국이나 중국 경기도 좋은 거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는 하나다. 마치 네. 이런 얘기가 왜 드리냐면 전 세계가 결국은 미국의 의존력 하에 경제 공동체 하에 미국의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가만히 뜯어봐도 미국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미국 국채에 대한 믿음, 미국 달러에 대한 믿음, 트럼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각국 중앙 정부 은행들이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네. 올해 한 해 두 해 된 게 아니라 3, 4년 전부터 각국 중앙 정부, 중앙 은행들이 금을 사기 시작했고요. 한국도 굉장히 금을 많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던 미국 달러 채권을 팔아버린 만큼 금을 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 쇼티지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고요. 결국 금을 왜 샀냐? 전 세계 정부가 미국 의존도 또는 글로벌 경제 의존도가 많이 확산되고 해지되고 결국 각자 도생의 시대로 왔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강력한 모멘텀은 트럼프였어요. 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결국은 미국에 대한 믿음, 트럼프 정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금이야말로 지금 시기에 가장 안전한 강력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거기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종이화폐의 가치 하락이라든지 그런 게 가속화되면서 금은 더 이상 귀금속으로서의 아니면은 어떻게 본다면 장신구로서의 역할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투자 자산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채팅창에도 실물, 뭐 현물 ETF, 선물 ETF,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현물은 뭐 동이 났다 그래서 쇼티지라 그러고 오늘 뭐 영상 보니까 저기 뭐야 호주라는 나라에서 네.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금 살려고 실물 금 살려고 네. 줄 서 있고 막 그러던데 네. 금 투자는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금이라는 광물은 전 세계적으로 런던 거래소에서 많이 거래가 됩니다. 네. LME라고 불리우는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 전 세계 왕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귀금속류는 런던에서 거래가 되고요. 이 런던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국제금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지만 런던에서 거래되는 국제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국에서도 거래되는 금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의 수요. 저기 제가 종로에서 왔는데 종로에는 또 금은방 많거든요. 네. 거기 수요 또 한국 고유의 수요에 따른 금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금 가격을 KRX 한국 거래소가 금 현물을 트레이딩 해주기 때문에 KRX 금 현물이라고 불리웁니다. 참고로 런던에도 실물 금이 있지만 런던에 있는 실물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ETF를 찍게 되면은 만약에 앵커님께서 한 1,000억 매수 해버리면 저희가 런던 가서 실제로 실물금을 사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러다 보니까 런던에서 거래되는 금은 선물로. 그래서 금 선물 그러면 국제금. 예. 그리고 금 현물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런던에서 거래되는 금 현물을 직접 트레이딩하기는 어려워요. 네. 예, 설정 환매가 좀 어렵기 때문에 KRX 금 현물. 그래서 금 선물과 금 현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둘 사이의 가격 괴리가 좀 커졌다. 한국 금이 좀 비싸지 않냐. 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면서 뭐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런던에서 거래되는 금이랑 한국에서 거래되는 금이랑 뭐 같은 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상품이다. 네. 왜냐하면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수요가 있는 거고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고 네. 런던 같은 경우에 또 전 세계적인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고 또 만약에 한국에서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되게 자유롭게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네. 한국 금이 비싸면 런던에서 금 수입해다가 때리면 되겠죠. 음. 그러면 그 프리미엄까지 먹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돼요. 아. 아까 그래서 제가 글로벌 경제를 강조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금 쇼티지가 났고 특히 그 금 쇼티지가 자유롭게 금을 수출입할 수 없는 한국처럼 한국은 또 반도 국가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도 그렇거든요. 일본도 배로 아니면 항공기로 금을 수입해야 되는데 까다롭거든요. 네. 이런 나라에서 나타나는 좀 특수한 현상이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 실물은요? 금실물이 KRX 금현물이 금실물과 가까운 거고요. 네. 그리고 진짜 금실물을 사고 싶으면 종로에 가셔서 뭐 한국 금거래소 이런 데서 부가세 10% 주시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은 쫙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 뭐가 좋은 거예요? 김프가 낀 게 좋은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더 지금 많다는 뜻이니까? 지금은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괴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지만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금 쇼티지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증명이 되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확 벌어졌을 때는 공격적으로 사기보다는 좀 나눠서 사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연금 포트폴리오에 아니면은 ISA 포트폴리오에 IRP 포트폴리오에 금은 좀 넣으실 필요가 있다. 지금? 네. 지금? 네. 지금이 아니라 어차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는 지금 쓰려고 지금 네. 트레이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없으실 네. 거예요. 나의 노후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때를 대비해서 매매하시는 게 연금저축이나 IRP거든요. 그래서 오. 지금 당장은 뭐 거의 뭐 당장 10% 넣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근차근 넣어서 전체 내가 노후에 네. 은퇴할 때쯤 되면 내 전체 자산의 10% 5%에서 10% 정도는 골드나 뭐 실버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왜예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원화 가치, 우리는 한국의 투자자니까 어쩔 수 없이 원화 자산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원화 자산에 노출된다는 말은 또 원화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노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화 가치 하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골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느덧 50분이어가지고 한 3, 4분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네. 뭐 ETF 상품에 대해서 ETF 투자에 대해서 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보시는 분들에게 뭐 팁을 조금 주신다면 그 58 질문이 까지 잠깐 왔었는데요. 네. KRX 금연물은 연금 계좌에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금 선물 ETF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네. 파생형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금 선물 ETF는 넣을 수 없지만 금 현물 ETF는 넣을 수 있어서 최근에 금 현물 ETF가 퇴직연금 계좌를 중심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요 실적 얘기도 한번 제가 배당 ETF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아, 배당 ETF도 있네요. 네네네네. 네. 자, 배당 ETF 잠깐만 제가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고배당 기업의 펀드도 분리과세 추진한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 또 조세 소위에서 논의가 된다. 네, 화면- 자산 60% 이상 펀드를 편입하는 걸 유력하게 본다. 네. 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제가 한국경제신문 10월 20일자 기사고요. 아마 분리과세 그 배당 성향 고배당 기업의 분리과세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소영 의원께서는 25%의 최고 세율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 안에서는 35% 정도의 최고 세율을 얘기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세제 개편안에서 확정되진 않았지만 오늘 그러니까 10월 20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때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기업이 배당 성향 40% 이상 배당 성향 40%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40만 원을 배당으로 주는 기업. 이게 배당 성향 40%거든요. 이렇게 주는 기업 또는입니다. 또는 5와 배당 성향 25%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증가한 기업. 3년 평균 배당 성향이 25%였는데 여기서 5% 이상 늘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는 배당을 받는 투자자라는 배당 소득을 2천만 원 이상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대신에 세율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뭐 25%에서 뭐 35%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는 펀드들도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자산의 60% 이상을 이런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담는 고배당 ETF, 고배당 커버드콜 ETF 아니면 배당 커버드콜 ETF 아니면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이런 배당 성향 높은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이런 ETF는 분리과세를 혜택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조그만하게 했는데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혹시 네. 왼쪽에 좀 보이시나요? 최대한 열심히 읽고 있는데 동화약품, 삼양홀딩스, 눈 아파. 하이트 기아, 젤러. 노루홀딩스. 네, 삼화페인트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참고로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영 부문 내에서 조민규 대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더라고요. 네, 아니,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70개, 80개 정도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들도 제가 오른쪽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만약에 앵커님께서 그 오너예요. 네. 배당 성향이 20% 정도예요. 네. 20% 정도인데 내가 여기서 조금만 높이면 고배당 기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당 성향 늘리시겠어요? 그렇죠. 늘리죠. 늘리면 이 ETF에 사람들의 수요가 그러니까 이 ETF가 그 기업을 담을 수밖에 없고 이 ETF가 그 기업을 담는다면 ETF발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될 수 있어서 뭐 주가적인 측면이라든지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배당 성향을 높여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렇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보였던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좀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 않을까. 기업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런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거기까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돼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확정됐으니까 앞으로 배당 ETF 마음껏 투자하십시오. 배당 소득 분리과세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좋겠지만 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중에서 지금 뭐 기업도 많고 상품도 많고 한 것 같아 보여서 저중에서 뭐 설명용으로 하나만 콕 집어서 뭐 요건 요렇다라고 설명해 주실 제가 수 있는 이제 게 실은 그 이 종목들 PDF랑 그리고 배당 성향 높은 기업들까지 비중이 얼마인지까지 계산을 좀 해놨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 드릴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네, 거기까지는 좀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발표를 드리면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야 이제 이 ETF 투자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된대. 그런 게 좋은 건데.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확정되면 다시 한번 뭐 기쁜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나와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2, 3분 남았는데. 네. 이거 보시는 분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10월 말로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11월, 12월 있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남아 있는 4분기 변수들과 4분기 자산 전략 이런 거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뭐니 해도 FOMC겠죠. FOMC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시장은 25bp 인하 그리고 QT 속도 조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워낙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고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 결국은 뭐 의사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비둘기적인 톤이 더 강하게 비둘기적인 톤이 나올지 이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APEC 정상회담입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하거든요. 방송 네. 많이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타이거 화장품 왜 이렇게 안 가요? 아, 화장품 주식들 저도 왜 많이 이렇게 안 가요? 네. 화장품 실리콘2 언제 주가 반등하나요? 달바글로벌 언제 반등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결국은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고 또 각국 정상들끼리 또 한국과 중국의 정상들끼리 그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간다면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그동안 소외받았던 뭐 어떻게 본다면 좀 그 엔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한번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APEC 정상회담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3,900 근처까지 왔다가 밀리니까 야 4,000 가스라이팅이었어. 우리를 현혹하다니. 네. 너무 한 거 아니야? 다시 4,000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형 반도체 주식들 워낙 실적도 괜찮고요. 그리고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도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아직도 뭐 저는 뭐 언제 4,000 가도 뭐 부담이 없는 시점이니까 너무 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래간만에 상승장이 왔으니까 뭐 ETF가 됐던 아니면 종목이 됐던 최대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TF는 확실히 타이거가 좋죠. 그죠? 그런 얘기 하면은 또 이제 여기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녀석 또 타이거 홍보하려고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건 좋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해서 말씀은 좀 조심스럽지만 네. 저는 뭐 ETF라는 상품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ETF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ETF발 버프를 세게 받고요. ETF에 못 들어가는 종목들은 아무리 밸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밸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하이 밸류에이션, 너무 밸류에이션 높아, 너무 시가총액 커 이런 거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어떤 ETF가 새로 상장되는지 그리고 새로 상장된 ETF에 얼마나 자금이 몰리는지 그리고 새로 상장된 ETF에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시기에 현명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네. 로미노2님께서요. 와 듣기만 했는데 순삭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정말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가나다님께서 ETF는 최창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본부장님과 인사를 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꼭 또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빨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정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